3장.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린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내가 속한 조직이 성과를 올리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나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달성의 열쇠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 달성, 즉 업무 내용, 수준, 기준,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에서의 목표 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나 보고서처럼 지식 노동자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부분의 지식 노동자는 자기 능력보다 낮은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빠져 있다. 조직과 상사가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줄 일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져야 할 권한을 의식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어느 대규모 경영 컨설팅 회사 사장은 신규 고객과 일할 때면 언제나 그 회사의 고위 임원들과 개별 면담부터 시작한다. 그는 컨설팅 과제와 고객 회사의 조직의 역사와 직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대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장의 말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고 한다. 나는 격리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는 영업부서 책임자입니다. 가끔은 8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들 중 몇 사람만이 다른 관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장이 내려야 할 의사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직함과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공헌과 책임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하들에 대한 권한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리 하위 관리자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최고 경영자다.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경영자 지식 노동자의 자기 헌신.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전문 분야 한정된 기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서에만 관심을 두던 지식 노동자도 조직 전체의 성과로 관심을 넓힌다. 외부 세계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는데 외부 세계야말로 결과가 있는 곳이다. 지식 노동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 자신의 기술, 자신의 부서가 조직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한 조직의 목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 단골 고객,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직원들이야말로 조직이 무엇을 생산하든 그것이 경제적인 재화, 정부 시책 또는 의료 서비스든 간에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된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몇 년 전 미국 정부 산하의 대규모 과학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나이 많은 출판국장이 퇴직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이 연구소가 설립될 당시부터 일해왔으나 그는 과학자도 숙련된 작가도 아니었다. 그가 발행하는 출판물들은 종종 전문가다운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의 후임으로 아주 유능한 과학 기자가 기용되었다. 간행물들은 즉시 전문지다운 모양을 갖추었다. 그런데 그 간행물들의 주 독자층인 과학자들이 구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와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매우 존경받는 어느 대학 소속 과학자는 연구소 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 출판국장은 우리들을 위해 글을 썼는데 신임 국장은 우리들에게 글을 쓰고 있소. 퇴임한 출판국장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연구소가 성과를 올리는데 나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나는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외부의 젊은 과학자들이 우리 연구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다였다. 따라서 그는 연구소 내부의 주요 문제, 주요 결정, 심지어 논쟁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같은 편집 방침은 몇 번이나 연구소 소장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드는 출판물의 존재 가치는 연구소 내부 사람들의 입맛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간행물을 읽고 얼마나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곳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과학자인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상 사용되지 않았던 잠재력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뛰어난 성과라고 여겼던 결과물들은 자신이 가진 최대 잠재력 가운데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한다. 미국의 대규모 상업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상업은행의 증권부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업무는 무척 따분했다. 이 부서는 수수료를 받고 여러 회사의 증권을 보관하고 주식 이체 업무를 대행했다. 주주명부 관리, 배당금에 대한 수표 발행 및 우송 그리고 각종 사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다. 모든 업무 처리는 빈틈이 없어야 했고 업무 효율도 높아야 했지만 상상력은 그다지 필요 없었다. 적어도 뉴욕의 한 대규모 은행 증권부에 새로 부임한 부사장이 증권부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뒤 신임 부사장은 증권부가 예금, 대출, 투자, 연기금 관리 같은 은행의 주요 업무 가운데 구매 결정권을 가진 거래 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증권부 일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임 부사장이 파악한 대로 증권부의 가장 큰 잠재력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력이었다. 따라서 전에는 단순 사무 처리만 했던 유능한 부서가 신임 부사장의 지위로 은행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영업부가 되었다. 나는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묻지 않는 지식 노동자는 분명히 목표를 너무 낮게 정할 뿐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정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헌 범위를 너무 좁게 정할지도 모른다. 앞에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헌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조직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직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둘째,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해야 하며, 셋째, 내일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해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 영역 모두는 지식 노동자들의 공헌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 가지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그리고 지식 노동자의 성격과 지위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먼저 조직의 직접적인 결과, 산출 영역은 대부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경제적 결과로 나타난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율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신임 부사장의 경우처럼 때로는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만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결과도 있다.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혼동이 생기면 결과를 산출할 수도 없다. 영국 국영항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영항공사라 해도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영국의 국가 정책 및 영연방의 결속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영항공사들은 주로 영국의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결과 국영항공사들은 세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결과는 항상 가장 중요하다. 조직을 돌보고 먹여 살린다는 점에서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분의 칼로리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듯 모든 조직은 두 번째 영역인 가치 창출에 몰입해야 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조직에는 항상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조직은 해체, 혼란, 마비로 이어지면서 결국 쇠퇴한다. 기업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몰입은 기술적인 면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어스 로벅 1893년 시카고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통신 판매 회사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2018년 파산했다처럼 미국 일반 가정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가장 싼 값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가치에 대한 몰입은 결과에 대한 공헌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미국 농무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추로서 가족 농장의 유지였다. 전자는 미국을 산업적 농업 국가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즉 고도로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비생산적인 농민 프롤레타리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어쨌거나 적어도 최근까지의 농업 정책은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 결과 농무부는 방대한 예산만 성공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란 크게 보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라도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속 능력이 없는 조직은 그 자체로 실패작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내일의 조직을 운영할 사람을 오늘 준비해 두어야 한다. 조직은 인적 자본을 쇄신해야 한다. 조직은 인적 자원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해야 한다. 다음 세대는 현 세대가 축적해 놓은 고된 작업과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뒤에 그들은 선배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될 새로운 최고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수준의 비전, 우수성 그리고 실적만 겨우 유지하는 조직은 적응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인간과 관련된 일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뿐이므로 그런 조직은 변화하는 내일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최고 경영자가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인재를 육성하는 강력한 추진력이다. 직원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요구 수준에 맞춘다. 자신의 목표를 회사 공헌에 둔 최고 경영자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와 기준을 끌어올린다. 새로 부임한 한 병원장이 첫 번째 간부 회의를 주재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참석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되었다. 바로 그때 한 참석자가 불쑥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결과에 대해 브라이언 간호사도 만족할까요? 즉각 다시 논쟁이 벌어지더니 그 문제에 대해 새롭고도 한층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왔다. 병원장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브라이언 간호사는 이미 은퇴한 간호사였다. 그녀는 특별히 뛰어난 간호사도 아니었고 관리자가 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당 병동에서 간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우리는 이 환자를 간호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브라이언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환자들은 좀 더 쾌적하게 지냈고 회복도 빨랐다.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병원 전체가 이른바 브라이언 간호사의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 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의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브라이언 간호사는 10년 전쯤에 은퇴했으나 그녀가 정한 기준은 간호사를 훈련할 때 그리고 그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공헌에 몰입한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한 약속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 약속이 없다면 구성원은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쇠퇴시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셈이 된다. 경영자가 실패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새로운 지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미흡하거나 기꺼이 변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현직으로 옮기기 전에 직위에서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일하는 경영자는 대부분 실패한다. 자신이 공헌해야 할 목표 자체가 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성과 영역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비록 그가 전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한다 해도 다를 바 없다. 이는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 워싱턴의 유능한 고위 간부들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든가 항상 독자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워싱턴에 차출되어 갑자기 큰 기계의 톱니바퀴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전시에 워싱턴에서 일한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만 달랑 일하는 법률회사보다 더 큰 조직에서 일해본 적이 없지만 정치적 감각 없이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육군 정보국이라는 대규모 조직에서 가장 유능했던 로버트 셰우드는 실제 권력의 힘을 다룬 뛰어난 책 가운데 하나를 썼는데 그가 과거에 일했던 조직이라고는 책상과 타자기 한 대뿐이었다. 전시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에 했던 일과 그 일의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모두 바꾸었다.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가장 적합한 성공 사례의 하나로 60대에 접어든 사람이 전국 규모의 소매 연쇄점 사장이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는 20년 이상 한 회사에서 2인자 자리에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몇 살 아래인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장 밑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일했다. 자신이 사장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50대였던 사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충실한 보좌관이었던 그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격리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퇴근 후에도 원가 계산, 구매와 재고, 새 점포에 대한 융자, 수송 문제 등에 관한 장부를 보며 집에서도 일했다.
따라서 인사부문은 그에게 흐릿한 그림자 같은 추상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은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잘하면 회사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다. 그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내일을 위한 경영자 육성이었다. 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부 양성 정책에 자부심이 높았다. 그러나 신임 사장은 계획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그 후 그는 재직 기간 내내 일주일에 3번씩 점심 식사 후 인사부에 들러 젊은 간부들의 인사기록부를 8에서 10개씩 꺼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차례대로 인사기록을 살펴보고 각 직원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버트슨인가? 뉴욕 본사 사장일세. 당신 지점에 있는 조 존스라는 젊은이 말인데 6개월 전에 자네가 이 직원이 판촉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을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지? 로버트슨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은 다음 인사 기록을 보고 담당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미스 사장일세. 딕 로라는 젊은 간부가 회계 일을 배울 수 있게 부서 배치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네. 자네가 추천한 대로 일이 잘 처리됐다는 걸 지금 알았네. 자네가 젊은 간부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게 고마워 전화했네. 그는 2에서 3년간 사장으로 일한 뒤 은퇴했다. 그러나 10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최고 경영자들까지 회사가 거둔 엄청난 성공을 그의 업적으로 돌렸다. 나는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거둔 뛰어난 목표 달성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에서 일하던 그를 발탁해 강요 중 가장 힘든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혔을 때 그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였다. 맥나마라는 포드 자동차에서 일할 때 완벽한 내부 관리자였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의회 관계 업무를 부하들에게 맡기려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 맥나마라는 국방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려면 의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곧 자신처럼 외부에 나서기 싫어하고 비정치적인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하지만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와 좋은 관계를 쌓고 의회의 각종 위원회의 유력자들과 얼굴을 익히고 의회를 장악하는 낯선 기술을 터득하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맥나마라가 의회와 협력하는데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어떤 전임자들보다도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성공했다. 맥나마라의 일화는 공직자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세계가 공헌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외부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은 고위직 말고는 없다. 아마도 오늘날 미국 대학 총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행정, 모금 활동, 그리고 수많은 대학 내부의 업무 처리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대학의 관리자 가운데 고객인 학생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총장 말고는 없다. 학생들을 학사행정에서 소외시킨 탓에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경우도 있었다. 1965년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일어난 폭동이 이런 경우다. 전문가이자 지식 노동자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법. 지식 노동자가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식 노동자들이 조직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노동자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개념을 생산한다. 더욱이 지식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전문가다. 사실 그는 원칙적으로 한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울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 자체는 단편적이고 쓸모없을 뿐이다. 전문가는 결과를 만들기 전에 자신의 산출물을 또 다른 전문가의 산출물과 통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로서 그 자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는 자신의 산출물을 누가 사용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문가의 단편적인 산출물을 활용해 완성품을 만들려면 전문가는 사용자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람들을 과학자와 문외한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문외한이 과학자의 지식, 전문 용어, 도구 등을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한다고 쉽게 말한다. 만약 사회가 그렇게 나뉘어야 했다면 그건 100년 전의 일이다. 현대 조직에서 근무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이고
각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관심 분야, 자신만의 전문 용어를 갖고 있다. 반면 과학자들은 모두 세분화되어 특정 분야의 물리학자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물리학자의 관심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무언가 계산 담당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독자적인 가정과 자신만의 관심 분야 그리고 특별한 용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 영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화학자나 다름없는 과학자다. 같은 논리로 시장조사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정부기관의 예산 담당자, 병원의 정신질환 사례의 연구자도 과학자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켜야 한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언제나 남에게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 어떤 분야의 문외한이 전문가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거나 노력해야만 한다는 가정. 전문가는 또 다른 소수의 전문가 동료들과 말이 통하면 그만이라는 가정은 야만인의 오만이다. 유감스럽게도 심지어 대학이나 연구소 내부에서조차 이런 태도가 너무 흔해서 전문가를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의 지식을 유용한 학식이 아니라 장식용 현학으로 변질시킨다. 특히 지식 노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즉 자신의 공헌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산출물의 유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지식의 유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노동자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무엇을 흥미있게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높은 목표 지향성에 따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조직 내의 상사, 부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언제나 다음처럼 질문한다. 당신이 우리 조직에 공헌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공헌해야 하나요?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저의 공헌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원가 계산 담당자가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당연한 가정이 무엇이며 그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다른 부문 관리자들에게 무엇이 낯선지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는 중요한 통계 숫자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 없는 숫자가 무엇인지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고할 필요조차 없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필요한 숫자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약회사의 생화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신물질이 생화학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임상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되어야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생화학자의 연구 결과가 신약으로 햇빛을 볼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생화학자가 발견한 그 신물질을 임상실험에 적용해 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임상의사일 것이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기관의 과학자는 어떤 연구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면 그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책 기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일련의 과학적 질문에 대해 그 답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의미 있으면서 유일한 정의는 자신이 가진 좁은 분야의 지식을 모든 영역의 지식에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일 것이다. 아마 몇몇 사람은 좁은 분야의 지식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너럴리스트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몇 가지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라 해도 세 분야 모두에서 편견을 가진 고집쟁이일 수도 있다. 자신의 공헌에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전문 분야를 조직 전체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혼자서 수많은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공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 방향, 한계 그리고 지각 방식을 충분히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양성의 가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배운 사람의 오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만은 지식을 파괴하고 지식이 갖는 아름다움과 지식이 주는 실효성을 갉아먹는 퇴행성 질병이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조직에 속한 지식 노동자들이 인간관계에 타고난 재능을 가졌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헌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생산적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다.
어떤 일 또는 특정 과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 따뜻한 감정이나 유쾌한 농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상호 기만에 대한 감형극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얻고 성취감을 맛본다면 자주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해도 인간관계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꼽으라면 나는 세 사람을 들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조지 마셜, 1920년대 초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GM의 최고 경영자였던 슬론 2세. 슬론 2세보다 나이는 많지만 동료 임원이었고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고급차 시장에 캐딜락을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니콜라스 드라이슈타트가 그들이다. 드라이슈타트가 만약 2차 세계대전 직후 갑자기 죽지 않았다면 1950년대에 GM 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너무 달랐다. 직업군인 그 자체였던 마셜은 엄격하고 헌신적이었으며 대인 풍모를 갖춘 수줍음 타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행정가의 전형이었던 슬론 2세는 내성적이고 정중했지만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다. 드라이슈타트는 온화하고 정력이 넘치면서 쾌활한 성격의 그 옛날 하이델베르크의 바로 그런 독일 장인이었다. 세 사람 모두 한결같이 부하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게 만들었고 진심에서 우러난 애정을 쏟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공헌으로 상사, 동료, 부하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다. 사람들과 긴밀히 일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했다. 세 사람 모두 사람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매우 신중했다. 그러나 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자체가 생산적인 인간관계에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 1. 의사소통은 지난 20년 이상 경영의 중심 과제였다. 기업, 공공기관, 군대, 병원, 다시 말해 현대사회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의사소통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보잘것없었다. 현대 조직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20에서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빈약하다. 의사소통을 위해 쏟고 있는 많은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는 최고 경영자에서 구성원으로 상사에서 부하로 향하는 하향식 의사소통에 관해서만 연구해왔던 것이다. 만약 의사소통이 실제 하향식 관계로만 이루어진다면 소통이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인식과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 상사가 부하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부하는 잘못 이해할 위험이 훨씬 커진다. 부하는 상사가 하는 말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 들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업에 대해 공헌하고 책임지는 경영자는 부하들에게도 책임을 요구한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곤 한다. 조직이 그리고 상사인 내가 당신이 조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공헌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당신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훨씬 쉬워진다. 상사는 일단 부하 직원이 스스로 어떤 공헌을 해야 할지 충분히 생각하게 한 다음에 부하가 생각하고 있는 공헌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부하 직원이 스스로 정한 목표는 상사가 생각하는 것과 늘 다르다. 달리 말하면 부하 또는 하급 직원들은 현실을 아주 다르게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능할수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현실과 객관적인 기회와 필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상사 또는 조직이 인식하는 것과 훨씬 달라진다. 게다가 부하 직원들이 내린 결론과 상사의 기대 사이에 생기는 견해 차이 또한 뚜렷이 드러난다. 이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옳은지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지므로 팀워크가 가능하다. 나의 산출물이 성과와 연결되려면 누가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가? 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명령 계통에 구애받지 않고 직위와 상관없이 개별 지식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의 중요성이 즉각 부각된다. 이것이 바로 지식 조직의 현실이다. 어떤 일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실제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 이를 추진해야 한다.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지배 구조가 아니라 상황 논리와 과업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대의 지식 조직 가운데 가장 복잡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의료 및 X성 기사, 약제사, 병리학자 그리고 기타 여러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통제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고 환자와 더불어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공통의 목적과 일반적 행동 계획, 즉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일해야 한다. 조직 구조상 이들 의료 서비스 전문가는 각자 자신의 상사에게만 보고한다. 그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지식에 따라, 즉 전문가로서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 다른 모든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노력은 환자를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키기 쉽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습관이 된 병원에서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 그렇지 못한 병원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비공식 조직을 과업에 초점을 맞춘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것 또한 어렵다. 온갖 종류의 위원회, 간부회의, 게시판 공고문, 설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진해도 그렇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대규모 조직은 전통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식 노동자는 자신의 지식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과 업무 기준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에서는 그들이 전문적인 기능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 기능 조직이 생화학이든 병원 간호사든 말이다. 그들은 개별 지식에 기초한 기능에 따라 자신들과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 업무, 즉 훈련이나 인사기록 그리고 인사고과와 승진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자기 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구체적인 과업을 해결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전혀 다른 지식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수직적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로는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불완전한 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 내용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정보 분야에서 일어나는 컴퓨터 혁명에 따라 지식 노동자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문제는 항상 정보로부터 어떻게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었다. 정보는 사람들의 손으로 가공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항상 의사소통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 자신이 받은 인상, 덧붙인 설명, 나름의 판단, 편견 등에 의해 왜곡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정보가 대대적으로 비인격화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 결과 의사소통할 내용이 사라진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는 문자 그대로 순수한 정보가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 목표, 인식, 일하는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직접 접촉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정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면 할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소통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3. 자기개발도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헌을 달성하려면 나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가? 나의 강점 가운데 무엇을 업무에 적용해야 하는가? 나 자신에게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는가? 4.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지식 노동자는 부하, 동료 또는 상사 가릴 것 없이 그들도 자기 개발에 힘쓰도록 자극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과업의 요구에 바탕을 둔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은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 기준은 높은 의욕, 야심찬 목표 그리고 영향력이 큰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개발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 특히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노력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생산적인 회의, 보고서 작성 발표회는 경영자의 전형적인 업무 환경이다. 이것은 경영자 고유의 일상 업무 도구이자
경영자의 시간을 엄청 빼앗는다.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분석하고 통제 가능해서 무엇이든 제어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회의,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그런 상황이 전개된 목적은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회의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결정을 내리려 하는가? 무슨 정보를 알리려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표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 목적에 대해 철저히 생각하고 일일이 검토해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회의가 자신들이 몰입해야 할 공헌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의의 구체적 목적과 회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공헌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회의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유념한다. 그는 정보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소집된 회의가 참석자 모두의 멋진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자유토론으로 변질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소집한 회의가 참석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단순한 발표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참석자 모두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항상 회의 시작에서 밝힌 목적을 재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본래 회의 목적에 맞도록 연계한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규칙은 이 밖에도 더 있다. 예를 들면 명백하지만 자주 무시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회의 진행을 맡아 중요한 발언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처음부터 회의 초점을 공헌에 맞추는 것이다. 경영자가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이 직면한 기본 문제 가운데 한 가지, 즉 수많은 일거리에 치여 혼란과 혼돈을 겪거나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잡음에 불과한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직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며 여러 업무가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영자가 처해 있는 상황 특유의 약점 가운데 한 가지,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 다시 말해 자신이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강점의 원천으로 전환된다. 그것은 진정한 팀을 만들어낸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직 내에서 안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또한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진의 일원이 노력, 직무 그리고 각종 관계에서 조직 내부로 향하던 시선을 결과가 나타나는 조직 외부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경영자가 조직 외부, 즉 시장이든 고객이든 지역사회 환자든 또는 공무원이라면 정부기관의 외부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든다.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